2001년 9월 11일 밤 펜타곤은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납치된 여객기 4대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에 박혔고 약 3,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본토에서 벌어진 가장 큰 공격이었어요.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진 그날 밤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메모 하나를 작성했어요. 나중에 기밀 해제로 공개된 그 메모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라크를 때릴 근거를 찾아라. 크게 확실하게. 9.11 당일 밤에 이라크를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9.11을 일으킨 알카에다와 이라크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납치범 19명의 국적을 보면 15명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었어요. 이라크 국적은 단 한 명도 없고요. 빈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지 이라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럼즈펠드는 테러가 벌어진 바로 그날 밤 이라크를 어떻게 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9.11이 터지기 8개월 전인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첫 내각회의에서부터 이라크 침공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는 전직 재무장관 폴 오닐의 증언이 있었어요. 같은 해 2월에는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끄는 에너지 정책 그룹이 이라크 유전 지도를 펼쳐놓고 석유 분배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기밀 해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메모에 담긴 내용입니다. 테러가 터지기도 전부터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겨요. 납치범의 80%가 사우디 출신인데 왜 미국은 사우디를 건드리지 않았을까요? 9.11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납치범 사이의 접촉 정황을 담은 이른바 28페이지 기밀 문서가 따로 있었어요. 이 문서가 무려 13년간 비밀로 묶여 있었습니다. 2016년에야 일부가 공개됐어요. 왜 하필 13년이냐고요? 1편에서 다룬 페트로달라 기억하시죠? 1974년 미국은 사우디와 비밀 협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사우디 왕정을 군사적으로 영구 보호해준다. 대신 사우디는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를 받는다. 이 협약 하나 덕분에 달러는 금도 없이 전 세계가 반드시 써야 하는 화폐 자리를 지켜왔어요. 사우디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이 30년에 걸쳐 설계한 달러 패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테러범의 80%가 사우디 국적이어도 미국은 사우디에 손 하나 대지 못한 거예요. 술 먹고 행패 부리는 동창을 보증서 줬는데 그 보증이 없으면 당장 내 집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맞아도 그놈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죠. 아랫사람한테만 화풀이 하는 꼴이죠. 대신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명분은 명확히 보였어요. 빈라덴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고 탈레반이 그를 숨겨주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탈레반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면 이 전쟁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인지 보여요. 2편에서 잠깐 나왔지만 탈레반은 1980년대 소련을 막겠다며 미국이 30억 달러를 쏟아부어 직접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무자헤딘에서 자라난 세력이에요. 미국이 10년 동안 먹이고 키워서 총을 들려보냈더니 소련이 떠나자 그 총구가 미국을 향한 거예요. 공들여 키운 후배가 독립해서 차린 가게가 10년 뒤 본점 매출을 다 잡아먹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본점 유리창까지 박살낸 꼴이에요. 그 세력과 싸우겠다며 미국이 다시 쏟아부은 돈이 2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6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5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예산 4년치를 통째로 갖다 부은 겁니다. 20년 동안 친미 정권을 세우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학교를 짓고 도로를 깔았어요. 근데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훈련받은 아프간 군대는 탈레반이 나타나자마자 총도 안 쏘고 항복하거나 도망갔습니다. 카불 공항에는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미군 수송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한 사람들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미군이 떠난 지 열흘 만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20년 2조 달러, 민간인 사상자 7만 명 이상. 결과는 2001년 이전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워싱턴에서는 전혀 다른 전쟁 준비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목표가 이라크였던 395번의 거짓말로 설계된 그 전쟁이요. 2003년 2월 5일 미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이었어요.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작은 유리 플라스크 하나를 손에 들고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단적인 한 차숟가락 분량입니다. 이것으로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지금 이것을 수백 리터 단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도 꺼냈어요. 이라크가 이동식 생물무기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쏟아냈고 이 연설 하나가 이라크 침공의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연설의 핵심 정보 제공자가 따로 있었어요.
미국 정보기관이 커브볼이라는 코드명으로 불렀던 이라크 망명자였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들려준 거예요. 이거 거짓 정보였어요. 이동식 생물무기 실험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요. 콜린 파월은 훗날 이 연설을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미국 공공청렴센터가 2008년에 발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1 이후 이라크 침공까지 2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횟수가 무려 935건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혼자 532번, 나머지는 체니, 럼즈펠드, 라이스, 파월이 나눠서 했어요. CIA와 국방정보국은 이미 침공 전에 이라크에 핵무기는 없다, 알카에다와도 연계가 없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올렸어요. 백악관은 그 보고서를 무시했습니다. 이건 전쟁이 끝난 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조사에서 공식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알면서 한 거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트로달러예요. 2000년 10월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석유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어요. 선언이 2000년 10월이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게 2003년 3월이에요. 그리고 침공 직후 이라크 석유 결제는 다시 달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 이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이라크 유전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고 기밀 해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메모에는 이라크 석유 및 가스전을 포획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합니다. 포획이요. 접수가 아니라 포획. 침공 이후 미국, 영국 석유 회사들이 이라크 유전 개발에 대거 진출한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방위산업이에요. 이라크 전쟁에 쏟아부은 돈이 약 3조 달러인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미국 방산 기업들로 흘러들어갔어요. 할리버튼이라는 기업이 이라크 재건 사업으로만 수백억 달러의 계약을 챙겼는데 이 회사의 전 최고 경영자가 바로 딕 체니 부통령이었습니다. 전쟁을 밀어붙인 사람이 전쟁으로 돈을 번 거예요. 주차 단속 요원이 본인 차 빼주면서 견인차 회사 지분을 들고 있는 꼴이에요. 전쟁 결과는요,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4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2004년 CIA가 공식 발표했어요. 사담 후세인은 침공 당시 불법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시작하지 않았다. 46만 명이 죽었어요. 명분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나라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미국은 이라크를 점령한 직후 이른바 탈바트와 정책을 시행했어요. 사담이 바트당 출신 인물을 모두 공직에서 몰아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수십만 명의 전직 군인과 관료들이 직업도 월급도 미래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20년 군 경력에 무기 다루는 법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총을 들거나. 상당수가 반미 무장 조직에 합류했고 미군과 싸우다 대거 체포됐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라크에 만든 포로 수용소 캠프 버카였습니다. 한때 2만 6천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수용된 이곳에는 세 부류가 섞여 있었어요. 탈바트와로 쫓겨난 반군이 된 전직 군 장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잡혀온 일반 시민들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용소가 테러리스트 사관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군인들은 군사 전술을 가르쳤고 극단주의자들은 이데올로기를 전파했어요. 서로를 급진화시키고 조직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이들이 대거 석방되기 시작했어요. 프로구단에서 선수 전원을 하루아침에 방출했는데 그 선수들을 훈련소에 모아놓고 전술훈련까지 시켜준 다음 다시 풀어준 격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죄다 상대팀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죠. 훗날 IS 최고의 지도자가 된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도 이 수용소를 거쳤고 IS 핵심 간부 상당수가 이곳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됐어요. 미국이 만든 과목이 IS의 사관학교가 된 겁니다. 이라크를 부수는 과정에서 생긴 권력 공백, 탈바트와로 거리에 내몰린 수십만 명, 그리고 캠프 버카에서 완성된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IS가 탄생했어요. 미국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라크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나라 지도자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인도주의라는 포장지가 씌워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2021년 리비아에서 시위가 시작됐어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민주화 열풍 아랍의 봄의 일부였는데 리비아에서는 42년간 철권 통치를 해온 무아마르 카다피에 반대하는 시위가 내전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개입하기로 했어요. 명분은 이랬습니다. 카다피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근데 나중에 공개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보면 개입의 배경에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카다피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계획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름은 골드 디나르였습니다. 골드 디나르는 카다피가 아프리카 54개국을 설득해서 만들려 했던 금으로 뒷받침된 공동화폐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석유와 자원을 거래할 때 달러도 유로도 아닌 이 화폐를 쓰자는 구상이었어요. 카다피는 이걸 위해 이미 143톤의 금을 비축해두고 있었습니다. 143톤이 얼마나 되는 금이냐면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약 30조 원이에요. 실현되었다면 아프리카 전체 원자재 거래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특히 프랑스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14개국이 쓰는 화폐를 사실상 프랑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를 떠난 뒤에도 돈줄만큼은 아직 쥐고 있었던 거예요. 골드 디나르가 도입되는 순간 그 영향력이 한꺼번에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에는 프랑스가 리비아 개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점이 직접 언급돼 있었어요. 자국민 보호가 아니었어요. 지폐 한 장이 문제였던 거예요. 나토의 폭격이 시작됐고 카다피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카다피는 도주하다 반군에 붙잡혀 길가에서 살해됐어요. 그 소식을 전화로 전달받은 힐러리 클린턴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녀가 웃으며 한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그가 죽었노라.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가 전쟁 승리 후 남긴 말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예요. 국무장관이 카메라 앞에서요. 골드 디나르 계획은 카다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비축해뒀던 금 143톤이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비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토가 개입하기 전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카다피 정권이 독재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독재 정권 아래서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수입으로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제공했고 전기요금과 주유비는 거의 공짜 수준이었으며 결혼하면 국가에서 주택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였어요. 그 시스템은 카다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토 폭격 이후 들어선 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무장 세력들이 권력 공백을 채웠고 리비아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싸우는 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인도주의적 개입의 결과가 13년째 지속되는 내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를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보여요. 사담 후세인은 2000년 10월 이라크 석유 결제를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어요. 2003년 3월 미국의 침공으로 제거됐습니다. 카다피는 아프리카 공동의 금 기반 화폐를 만들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했어요. 나토의 개입으로 제거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달랐던 건 이념도 종교도 독재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에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도전해온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1979년 혁명 이후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중국, 러시아와 손잡고 위안화와 루블로 석유를 거래하는 구조를 만들어 온 나라. 미국에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가장 오래된, 가장 위험한 도전자, 이란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미국은 9.11이 터진 날 밤 이미 이라크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납치범의 80%가 사우디 출신이었지만 페트로달러 협약이 사우디를 성역으로 만들었고 미국은 사우디 대신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선 20년에 2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미군이 떠난 지 열흘 만에 탈레반이 수도를 장악했어요. 이라크를 935번의 거짓말로 침공했고 46만 명이 죽었으며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서 IS가 탄생했습니다. 리비아는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폭격을 했고 골드 디나르는 사라졌으며 13년째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미국이 들어가기 전보다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이라크 석유 결제는 다시 달러로 돌아왔어요. 카다피의 골드 디나르 계획은 사라졌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선 20년간 미군 기지가 중앙아시아를 눌렀어요. 민주주의는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달러 패권은 지켜졌어요. 그 패턴이 너무 선명해서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4편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2026년 이란 전쟁으로 완성되는지를 볼 거예요. 시리아 파이프라인 전쟁,
이란 핵 합의 파기, 그리고 그 전쟁의 청구서가 지금 우리 주유소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로 어떻게 날아들고 있는지까지요. 이상 네피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